자, 실러버스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일단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과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이라는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세 과목 수강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인터미디어 어카운팅입니다.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말고도 어드밴스 어카운팅, 그 다음에 non for profit 어카운팅, 그렇게 세 개를 수강을 하셔야 파이낸셜 어카운팅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파이낸셜 어카운팅 시험을 쳐보면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비중이 한 3분의 1 됩니다. 시뮬레이션에도 많이 나오고, 멀티도 많이 나오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인터미디어 어카운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중급 회계잖아요. 그 말은 회계 원리는 아니란 소리예요. 회계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중급 회계 들어오면 수업 못 듣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정도에 대한 회계 베이스는 있다는 전제에서 강의할 거기 때문에, 만약 중급 회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따라오기 힘들다라고 하면 회계 원리 수업 듣고 오셔야 돼요. 한글로 수업을 들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수강하면 금방 이제 영어 표현은 적응되기 때문에, 한글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거나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중급 회계 가는 거 별 문제 없을 거고, 근데 회계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회계 원리 수업으로 바꾸셔서 회계 원리 수업을 빨리 듣고, 그리고 중급 회계로 넘어오시는 게 맞고요. 나는 그래도 중급 회계를 들어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중급 회계 수업 들으면서 회계 원리 수업을 동시에 들으셔야 돼요. 회계 원리 정도 베이스가 없는 거다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뭐 데빗 크레딧, 저널라이즈 하는 거, 이런 것을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전제에서 중급 회계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 이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교재는 두 개가 있을 건데, 하나가 이제 부교재고 하나가 이제 백허 교재가 있을 텐데, 아까 오디팅 강의를 수업 같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업 진행은 일단 부교재로 먼저 진행을 해요. 그리고 부교재 진행하면서 백허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회계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진도 나가고 나면은 그 진도에 맞는 문제는 푼 거 말고 안 푼 거 중에서 더 풀어야 될 문제는 숙제를 낼 겁니다. 그러면은 숙제를 다음 시간까지 해오셔야 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숙제 낸 거 중에서 조금 어렵겠다 판단되는 걸 제가 풀어주고 다음 강의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항상 백허 교재는 들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주로 멀티플 퀘션을 위주로 문제를 풀 거고, 시뮬레이션은 별도 강의를 녹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진도 다 나가고 나면은 시뮬레이션 문제는 그 강의를 제가 보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백허 시뮬레이션 문제는 별도 강의로 메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까지 풀 수 없어서 시뮬레이션은 별도 강의로 녹화해서 좀 더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는데, 미국 CPA 시험이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문제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의미가 뭐냐? 한국 시험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는 소리지,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냐면은 얇고 넓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험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시험은 깊게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어차피 깊게 공부한 애들도 뽑아보면 다 바보야. 다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어차피 미국 시험은 특징이, 일단 네가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냥 그 엔트리 레벨 테스트 하는 거지, 너 이 정도까지 알아? 요렇게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게 미국 그 자격증 시험의 특징이 아니에요.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진짜 말 그대로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예요. 어차피 실무 가면 다 배워야 된다고 다시. 그래서 공부할 때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대신에 깊게는 들어가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공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가정을 집어넣고 가정에 또 가정을 집어넣어서 막 고민 혼자 하고 있는데, 그건 라이선스 취득하는 시험 목적에 진짜 맞지 않는 공부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딱 알려주는 뎁스. 제가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120시험이 나온다. 그럼 강의에서 한 110 정도 강의해요. 그 정도 이상은 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요. 답은 해줄 수 있는데 시험엔 전혀 목적적합한 공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깊게는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에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말한 거 자기가 그 강약 테스트 해가지고 자기가 중요성 판단해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하고 제끼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짓은 내가 했다고요. 강의할 때 내가 이미 스크리닝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뺐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말하는 건 100% 다 내가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백허에 그 관련된 테마의 문제가 적다고 해서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백허의 기출 문제가 많겠지. 백허라는 게 백허가 문제를 맞는 곳이지만, 여기 백허 문제집의 80%가 미국 CPA 협회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허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20%는 백허가 만든 문제고, 그럼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테마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테마는 중요하구나 것을 문제 빈도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 테마가 중요하게 잘 나오는구나. 근데 문제는 빈도수가 적은 테마가 있다고요. 그럼 사람이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쪽 테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 문제가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웨이트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게 공부하면서 빠뜨리지 말자. 대신에 깊게는 갈 필요 없다. 이건 어드밴스 어카운팅, 난포프라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것만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도 이제 공부하겠다는 그 의지에 막 원서 사서 같이 막 진도 따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원서 보는 것은 분명히 하시긴 하셔야 돼. 언제?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좀 회계를 좀 더 깊게 공부하겠다. 그러면 원서를 사서 보시는 것은 제가 strongly recommend 하는 방식인데, 공부할 때 원서를 펼쳐서 같이 보는 거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은 학원 수업 듣지 말고 혼자 공부하셔야 돼. 학원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최소한 짧은 기간에 내가 일정 수준까지, 합격 수준까지 끌어올려고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강의하는 게 학원 수업이니까 원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같이 뭐 공부하면 어떨까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시험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한 거 부교재 보고 백허 문제 풀고 기출 문제 풀어보고 이 정도 공부하면은 문제 푼데 문제 없겠구나. 그 정도만 감 잡으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 오후 수업 때 같이 수업 들은 분도 계신데 오디팅 수업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하면 강의를 듣고 시험장 갔을 때 100% 붙을 수 있냐라고 하면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회계감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회계사들이 만나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디팅은 솔직히 제가 기출문제 풀어보면 학생들이 이거 풀 수 있었을까? 라고 싶은 문제가 종종 있어요. 어카운팅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카운팅은 여러분들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 그래서 한국 수험생들이 어카운팅 탈락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말은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카운팅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 시험 목적에는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허인 문제 다 풀어야 되냐? 그러진 않아요. 제가 오디팅은 말했지만 제가 중요한 문제를 발췌했는데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여러 사람이 강의하다 보니까 발췌를 못했는데 제가 강의하는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토픽에서는 여러분들 풀어야 될 문제를 제가 체크를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 체크해준 문제만 풀어도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문제가 한 600문제 될 겁니다. 그 정도만 푸시면 되지 내가 체크 안 한 문제까지 풀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목적 적합하지 않은 문제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안 배운 문제도 있다고. 거의 없는데 한 5% 정도는 안 푼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설명 안 한 것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걸 풀다 보면 안 배운 건데 하고 막 틀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좌절하지 마시기 위해서 제가 진도 나간 거에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푸세요라고 문제 번호 불러줄 거니까. 다만 백허 여러분들 책 그 순서가 제가 강의하는 순서하고 딱 1대1로 매치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부교재에서 뭐 1장 나갔다, 2장 나갔다. 그러면 그 장에 해당되는 문제, 백허 문제를 불러줄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부교재에다가 백허에 대한 그 문제를 써놔야 나중에 복습할 때 그 페이지 가서 풀 수 있는 거지. 그걸 정리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백허의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테마 관련된 문제를. 그래서 내가 챕터 끝날 때마다 백허 문제 불러주면은 번호 쓰고 그 번호만 가서 풀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인터 쪽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카운팅 공부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거 정리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스케줄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스케줄인데 이 슬라버스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1월 13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13일 날 제가 지방 출장이 있어요. 지금 감사 시즌이 시작돼서 그래서 13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알겠죠? 13일 날 수업 없고 그 뒤에 일정으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바로 두 번째 수업이니까 주중에는 이번 주는 수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는 수업이 있어요. 계속 수업이 있을 거고 일정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강은 여러분들 못한 거는 휴일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 3월 1일도 휴일이고 휴일은 많습니다. 그때 보고 일정 미리 통보해 드릴게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참여 못하는 분들은 동영상을 바로 찍으니까 동영상이 바로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 되는 거니까 따라오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건데 조금 당부 말씀드리는 게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무슨 말하는 거냐면 뭐 제가 옛날 공부할 때는 뭐 동영상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원하면 오프라인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3주 지나면은 여러분 주변이 쓰나미가 지나가듯이 사람이 없어져요. 종강할 때 딱 보면요 항상 10명 이내 남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10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참석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합격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오래 남아있다고 합격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요. 그만큼 정성이 있는 거죠. 수업을 들을 때 토요일날 수업 듣는 거 쉽지 않잖아요. 주중에 7시 오는 거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진짜 힘들 거예요. 또 강북에 있는 분들은 정리하고 여기 7시 맞춰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잖아요. 6시라 우리 딱 된다고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던 거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7시에 맞춰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늦게라도 다 와요. 그리고 수업 다 듣고 가고 그런 분들이 실제 합격을 빨리 하시더라고. 그럼 그분들의 그렇게 합격에 빨리 오는 결과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은 왔기 때문에 합격을 빨리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시험에 대해서 애티튜드가 되게 진심이었던 거죠. 공부에 대한 진심. 그게 있었기 때문에 빨리 붙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거랑 온라인 수업 듣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 같은 1회 수업을 들을 때 오프라인 수업은 여러분이 지금 나랑 수업할 때 내 지금 강의 속도를 여러분이 막 뒤로 백하거나 스탑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은 하다가 중간에 포즈를 누른다고 그리고 딴짓거리를 해요. 죄송해요 표현이 좀 더 그래서 딴짓거리를 해요. 카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갑자기 돌려본다라든지 갑자기 들어가서 뭐 주문을 한다라든지 친구랑 통화를 한다라든지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강의를 가다가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시퀀스가 끊기니까.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백을 해요. 그걸 또 돌려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실시간이 오프라인 수업 들으면 한 3시간이 끝나는 것을 온라인 수업 들게 되면 4시간 반, 5시간 걸리는 거 아마 해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난 집중할 수 없는 스타일이다. 자기가 자기를 객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수업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이 늘 말하지만 이게 어차피 짧은 기간에 빨리 결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싫은 소리가 아마 내가 전달될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하면 뭐라고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숙제를 안 해오는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조금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뭐 여러분한테 제가 화가 나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냥 화 안 내고 강의도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비용을 쓰고 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1년, 2년 또 시간이 길어질 텐데 그럼 그때 더 고통이 더 심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강의하는 사람의 조금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좀 언성이 올라가면 내가 다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그 자극제 정도로 여기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업 진행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오디팅 강의 들었던 분은 얘기했지만 필기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내가 안 지우는데 오디팅은 필기할 내용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시간 강의에도 칠판 하나에 딱 채워지는데 회계는 강의하다 보면 2번 지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강의하고 한 2, 30분 쉬고 그 다음 또 1시간 반 강의하고 그렇게 강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 쉬지 않고 한 번을 길게 쉴 건데 그 1시간 반 강의하면 보통 칠판이 하나가 찰 때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한번 지워질 거야. 그 다음에 다시 1시간 반 강의 또 칠판이 한번 채워주고 그 말은 수업 시간에 중간에 지우는 건 없을 거라는 소리예요. 그럼 필요하면은 1시간 반 딱 수업한 다음에 칠판 찍고 지워지면 그 다음에 다시 칠판 들어가면 또 찍고 2번 정도 찍으면은 오늘은 2번 안 쓸 건데 어쨌든 보통 2번 정도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칠판이 있는 거 딱 칠판에 찍어서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은 굳이 필기하지 않으셔도 금방 이해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을 이제 학부 때 붙었을 때 어릴 때부터 강의를 혹시 내가 미래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냥 들어봐요. 사람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미래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강의를 할 목적은 아니었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제가 수업을 들을 때 머리가 좋지 않아서 회계학 수업을 들을 때 앞에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이해한 게 솔직히 50%를 이해를 못했어요.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절반 이상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도 많았거든요. 그럼 내가 이해가 안 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나 몰라. 그럼 나의 문제일까 저 사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브레인들인데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학생들은 하거든요. 나를 블레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지금부터.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강의를 만약에 누구한테 전달한다면 뭔가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실제 회사들이 어떻게 이용되는 걸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회계는 되게 실무적인 과목이거든요. 이제 요지 들어가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재무제표를 검색을 해보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테마 하나를 배우면 그 테마가 실제 적용됐던 회사 케이스를 보여줄 거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배웠던 테마가 어떤 기업에 어떻게 파이낸셜이 들어갔고 어떻게 공시되는지 보게 되면 이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느끼면은 거꾸로 돌아와서 내가 배운 내용이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나요.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해요. 제가 이게 왜 하는 거냐. 작년에 이렇게 강의했던 강의를 들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하고 나서 나한테 메일 보낸 게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제가 보강을 좀 하거든요. 뒤에 보강을 한 2-3번 더 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강 말고 보강을 2-3번을 더 한다고. 그냥 수업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 너무 우리나라 기업들 재무제표 열어보고 뒤에 다트 열어보고 여러 가지 회사들 케이스 얘기해주다 보니까 회계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 앞으로 그렇게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메일이 와서 닥쳐라. 그럼 너는 나한테 강의 듣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나랑 안 맞는 거지. 누가 맞다 안 맞다 문제 아니고 나랑 강의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 듣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강의할 때 제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써먹히는지에 대한 게 실무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 지식은 주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써먹을 수 있지만 나왔을 때 못 써먹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라이선스 취득하는 게 라이선스 홀더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식을 써먹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근데 이걸 실무에 와서 못 써먹는다? 그러면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써먹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걸 써먹었던 기업의 선례를 보셔야 돼. 그래서 많은 회계 처리 설명할 때 우리나라 실제 케이스를 많이 설명하고 실제 다트를 열어보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중간중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찾는 연습을 제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뭐 다트에 들어가서 기업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검색을 안 해본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트에 들어가서 기업들 재무제표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미리 조금 요즘 뭐 금방 검색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제가 빨리빨리 자 삼성자 열어보시죠. 몇 년도 재무제표 가서 열어보세요. 할 때 헤매지 마시고 빨리빨리 들어가서 다트에 가서 어떻게 보는지 미리 조금 봐주시고 오시면 제가 강의할 때 실제 케이스 말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예습 복습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습은 할 필요 없어요. 예습은 어차피 예습해봐야 이해 안 돼. 복습만 잘하세요. 복습만. 물론 공부가 예습이 더 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예습을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옛날 공부할 때. 복습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예습할 필요 없고 복습만 집중해 잘하시면은 따라오시는 데는 그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가 요즘 워낙 스마트폰에 계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쓰시는데 계산기, 쌀집 계산기 요거 안 들고 오셔도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정도만 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험은 스마트폰 계산기 갖고 하기에는 좀 버거운 점도 계산이 많거든요. 근데 미국 CPA 시험은 여러분들 계산기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시험 칠 때 미국 CPA 시험 칠 때 멀티플이 80문제 나왔는데 내가 너무 기억이 잘 나는 게 30몇 번까지 풀 동안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 번도 안 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절대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 시험은 뒤에 끝자리가 16, 67, 8.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시험은 그렇게 나왔다? 그거 오답이야. 무조건 뒤에 끝이 떨어집니다. 미국 시험은 무조건 답이 거의 다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면 자기가 잘못 풀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문제가 굉장히 시험 치는 사람들한테 프렌드하게 나오는 거죠. 로직을 알면 되는 거지 숫자가 복잡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숫자가 아주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기가 복잡한 계산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를 들고 다녀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정도만 써도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암산으로 문제를 풀어도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틀만 여러분들 많이 물어봐요. 계산을 막 2번, 3번 틀어서 함정 막 중간에 파놓고 우리나라 시험처럼 다 빠뜨리게 만들고 낸 사람 막 흐뭇해하고 그런 시험이 아니고 그냥 CPA라면 이 정도 알아야 되지 않아? 정도 시험으로 스트레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문제를 꼬는 경우가 있다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워낙 적응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그 문제 그대로가 물어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괜히 혼자 꼬우면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시면 안 돼. 그냥 물어보는 거 그대로 그냥 물어보는 거 답하시면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강의 진행할게요. 이제 구교재 바로 돌아와서 거기 컨텐츠 되어 있는 경우 잠깐 보실래요?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목차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랑 지금 총 9개 챕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챕터 1은 시험에 나오는 챕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파이낸셜 어카운팅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컨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챕터 1은 그냥 챕터 2부터 필요한 재무제표의 재무회계 베이스 개념을 좀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챕터 2부터가 메인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배우나 잠깐 볼까요? 일단 챕터 2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레버뉴 레코니션이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우리 매출 인식하죠. 그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 챕터 3 보시면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우리 파이낸셜 포지션 재무상태표의 인벤토리 배웁니다. 그 다음 챕터 4에 보시면은 픽스드 에셋. 픽스드 에셋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영어로 뭐죠? property, plant, equipment. 그 다음 무형자산이 영어로 뭐죠? intangible asset. 그런 것들이 거기 픽스드 에셋 쪽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챕터 5 보시면은 monetary current asset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자산 중에 인벤토리, PP, 인텐저블 말고 또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캐시하고 리시버블이죠.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게 캐시와 리시버블 배우는 게 챕터 5입니다. 그럼 챕터 5까지가 뭐 배우는 거냐? 재무상태표 에셋 쪽 사이드 배우는 거예요. 에셋 쪽에서 리시버블, 인벤토리, 캐시, PP, 인텐저블 요거 배우는 게 챕터 5까지고요. 그 다음 챕터 6부터 배우는 게 라이어빌리티입니다. 라이어빌리티 첫 번째 배우는 게 커런트. 그 다음에 챕터 7부터 챕터 9까지가 묶어서 이게 난 커런트예요. 그럼 난 커런트 라이빌리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본드하고 거기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리스입니다. 근데 본드하고 리스를 배우려면 무슨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되냐면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과 그 회계 처리를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베이스를 배우는 게 챕터 7이요. 그 말인즉슨 챕터 7은 별도로 시험에 나온 챕터가 아니고 챕터 8과 챕터 9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챕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크게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재무상태표의 어느 쪽까지 배운다고 보시면 돼? 자산 어카운팅, 부채 어카운팅까지 배우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매출인식. 요 정도가 중급 회계 테마예요. 왜 설명드린 거냐면 보통 학교에서 커리큘럼 배울 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겸임 교수로 회계 강의할 때 중급 회계 강의하면은 중급 회계 보통 중급 회계로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중급 회계 1, 중급 회계 2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가 더 많아요. 중급 회계 1과 2로 나누면은 보통 일반 학교 커리큘럼을 따지면은 중급 회계 1과 중급 회계 2 인트로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우리 인터미디어 어카운팅에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럼 나중에 우리 어드밴스 어카운팅 넘어가시면은 거기서 뭐 배우냐면은 BS의 자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컴 스테이트먼트 일반 나머지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캐시플로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컨solidation 이런 거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드밴스 어카운팅 배우시면은 그게 우리 학교 커리큘럼 따지면 중급 회계 2와 어드밴스 어카운팅 쪽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저랑 배우는 것은 중급 회계 1과 중급 회계 2의 일부 이렇게 배우는 그 정도 여러분들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 배우는구나 느낌만 가지면 되고 일단 우리 챕터 1부터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갈게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없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게 파이낸셜 어카운팅인데 어카운팅이 뭐냐라는 개념부터 일본에 나와요. 보통 우리 회계 배울 때 첫날 딱 가면 교수님이 어카운팅이 뭐냐 정의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카운팅이 뭐냐라고 할 때 정의 통상 뭘 제일 먼저 얘기하던가요? 회계가 뭐냐?
하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보통 정의를 먼저 내리죠? 회계가 뭐냐라고 하면 정의에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뭐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래. 회계 정의가.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좋아요. useful information을 주는 게 회계다. 이렇게 정의는 배우는데 내가 냉정히 물어볼게. 아마 여기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회계를 전공하신 분도 있고 회계팀에 근무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럼 회계가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정의를 배웠는데 여러분이 업무하시면서 또는 뭐다 살아가면서 회계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아 진짜 내가 회계를 잘 알아서 유용한 정보를 진짜 내가 알게 되는구나 라고 쾌감을 느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저는 회계사 되고 나서 10년 동안 회계가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다 라고 하는 느낌을 내 피부로 확 느껴본 적이 한 10년 동안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너리즘에 젖어서 그냥 늘 했던 거지 이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다? 정의는 내가 외우고 맨날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야? 이게 왜 느낌이 안 오는 거냐면 내가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한 번도 유용성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 정의가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제가 왜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겠다는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배우는 회계가 실제 실무 케이스가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진짜 많이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 배운 거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이 회계라고.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를 한번 들어봐. 그냥 이건 그냥 가볍게 들어봐요. 아까 오디팅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건데 자, 삼성전자가 어제 25년도 4분기 실적을 영업이익으로 얼마라고 지금 잠정 결산이 나왔냐면 20조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이게 어제 실적 발표한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어디 가서 재무제표 강의를 하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대강 얼마 나올 거냐라고 누가 여쭤보시더라고.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열어봐요. 그럼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는 공시돼 있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3분기까지. 한번 들어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삼성전자 재무제표 뒤에 주석 보시면 삼성전자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브레이크다운이 돼 있다고. 재무제표 뒤에 주석에. 이게 나중에 어드밴스 어카운트에서 뭐라 배우냐. 세그먼트 리포팅이라고 배워요. 세그먼트 리포팅이 뭐냐면 그 회사 매출 중에 10% 넘어가는 사업부가 있으면 별도로 주석에 공시하게 돼 있다고 배운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다? 이걸 배운 사람은 삼성전자의 메인 이익을 내는 사업부는 뒤에 주석 가면 나오겠구나 알겠죠. 그럼 주석을 열어보는 거야. 그럼 주석에 뭐가 나오냐? 부분별 정보라고 딱 돼 있다고. 그럼 4개의 사업부가 나와요. 자, 삼성전자가 무슨 여러분들 사업으로 돈을 벌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삼성전자 여러분들 캐시카우가 뭐뭐 있을까? 아는 거 불러봐요. DS. DS가 나오네요. 이야, 좀 아시는 분이구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사업부가 DS 사업부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 뭐 팔아요? 스마트폰, 세탁기, TV 팔잖아요. 그게 뭐예요? DX 사업부라고 하는데 그게 전자제품 쪽이라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이게 두 개가 메인이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 혹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그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자회사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게 돼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분을 삼성전자가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드밴스 배우겠지만 두 개는 컨솔리데이션 연결하게 돼 있다고. 그럼 내가 80% 지분을 들고 있어도 연결할 때는 무조건 100% 다 끌고 와요. 회계가.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운다고 어드밴스 가서. 그 뭐도 있을까?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삼성전자 연결 재무제표에서 사업부로 공시화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 삼성전자가 미국의 하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장사업 하는 곳인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뭐 근데 스피커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하만, 응? 전장사업 하는데 아는 회사가 아이퍼밖에 없어요? 응? 그 하만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게 10년 전에 삼성이 인수했습니다. 얼마 인수했냐? 한 8조 정도 주고 인수했어요. 8조, 그쵸? 한 8조 주고 인수했다고. 근데 그 회사가 1년에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한 2조는 나요. 그럼 여러분 이미 투자한 돈 다 회수한 거죠. 그 하만 사업부가 또 있어요. 이게 매출의 10% 넘어가는 사업부가 4개 있나봐. 그래서 4개를 딱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하나 봐요? 그럼 각각 사업부별로 뭐가 있겠어요? 영업이익이 공시화되어 있겠죠. 이렇게. 응? 작년까지. 근데 재밌다? 전자제품, 이쪽은 이익이 많이 안 나. 어? 많이 나봐야 1조, 2조밖에 안 난다고. 그럼 물론 딴 회사는 1조, 2조가 엄청 크지만 삼성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1조, 2조는 보이지도 않아. 그럼 이 두 사업부가 메인인데 이 전자제품 사업부는요. 항상 지금 한 3년치, 4년치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3조에서 15조 사이를 벗어나질 않아. 항상 1년에. 지금 따라오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 1분기에 얼마 정도 이익 난다는 소리예요. 나누기 4 해봐. 얼마 나는 거죠? 한 3.5조 정도. 그러면 1분기에 평균 영업이익이 3.5조 나는 사업부야. 많이 나면 4조, 안 나면 3조. 그죠? 그럼 한 분기에 한 3.5조 이익 나는 회사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제 반도체가 문제인데 반도체가 25년도 3분기를 열어봤더니 영업 매출이 기억나게 33조더라고. 33조.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이익이 얼마더라? 12조가 났던가? 이건 가물가물하네. 그럴 거야. 12조 맞아. 12조인가 11조인가 그래. 자, 근데 봐요. 이 반도체 사업부는 여러분들 이게 매출이 33조 3분기 때, 그 다음 영업이익이 12조가 났죠. 12조가 안 되나 보다. 조금 작나 보다. 이건 좀 가물가물하네 내가.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사업부는 여러분들 원가가 있을 때
이 매출이 지금 4분기 때 우리 반도체 시장이 좋았잖아. AI 반도체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문기사 뭐라고 돼 있었냐면 반도체는 이것도 먼저 아셔야 돼. 반도체는 제품을 만들 때 여러분 제품 만들면 거기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원가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 거냐. 원재료비가 있을 거고 인건비가 있을 거고 감가비가 있을 텐데 보통 재료비는 변동비죠. 그 다음에 인건비와 감가비는 보통 단기적으로 고정비라고. 단기에 많이 느리고 줄일 수가 없다고. 요까지 이해하는 거 맞죠? 재료비는 제품 만들 때마다 더 투입했잖아. 그러니까 변동비라고. 하지만 인건비하고 KPX, 그러니까 캐피털 익스펜디처, 자본적 지출에 있는 감가비는 한꺼번에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고정비인 거야. 가요. 반도체는 변동비가 많을까 고정비가 많을까?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연들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인건비, 감가비가 많겠어요? 아니면 원재료비가 많겠어요? 근데 반대로 물어볼게. 반도체 사업 뜬다면서 원재료비가 많이 탄다는 거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뭔가 신문했던 거 본 적 있어요? 반도체 얘기하면서 원재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냐고. 한 번도 없지 않아? 설비장치 얼마 투자하나 그런 말 나오지. 원재료비가 얼마인지가 안 나오죠. 왜 그러냐? 삼성전자 이런들 반도체 쪽에 여러분들 원가 있잖아. 원가. 근데 삼성은 전자와 반도체 동시에 하니까 원가가 잘 안 나오는데 하이닉스 당위로 보면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잖아요. 거기에 뒤에 원가 정보가 뒤에 주석에 보면 분석이 된다고. 거기 보시면은 원재료비가 30%가 채안되고요. 70%가 인건비하고 감가비라고. 이게 왜 특징이 있는 거냐?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반대입니다. 원재료비가 70%고요. 감가비 인건비가 30%인 제조업이 거의 90%라고. 우리나라 사업이. 대표적인 2차 전지가 그래. 2차 전지는 원재료비가 80%까지 간다고. 고정비가 20%고. 그럼 여러분들 매출이 늘어도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고? 원자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지. 2차 전지는. 근데 반도체는 70%가 고정비다. 자, 그럼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고정비가 많으면 실제 매출이 올라가도 뭐가 따라 붙지 않아요? 원가가 안 따라 붙겠지. 고정비니까. 이거 이해하는 거 맞죠? 지금 대화를 해봐요. 회계가 유용한 정보를 준다라고 하면 내가 분석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봐야 이게 회계가 중요하고 알 수 있잖아. 이게 누가 안 알려주거든? 분석해봐야 돼. 챗GPT 알려줄 것 같죠? 안 알려줍니다. 분석해봐야 돼 이거. 그러면 반도체가 33조가 나왔을 때 3분기 때 P 곱하기 Q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정비가 많아. 가자. 그러면 4분기 때 매출 는 게 Q가 는 거냐 P가 는 거냐. Q도 많이 늘긴 늘었어. 하지만 뭐가 더 늘었어? P가 더 늘었다고. 왜? 반도체는 여러분들 수요가 많다고 해서 Q가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왜 한국에 왔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달라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여러분들 M7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못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금 메모리가. 하루에 1%씩 올라간다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맞죠? 메모리가 지금 품귀 현상이라고 맨날 나오잖아. 근데 설비 장치를 단시간에 못 늘린다고. 반도체가 생산되려면 2년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Q를 동시에 못 늘려. 근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4분기 때 얼마 올랐다 나오냐? 40%에서 50% 올랐다고 보시면 떴다고. 그럼 Q는 변동이 없는데 P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고정비가 많으니까 이거 올라가봐요. 이 비용 많이 안 는다고. 지금 대화하는 거 맞죠? 그러면 33조에서 메모리 가격 P가 올라갔으니까 얼마가 더 따라 붙겠어요? 여기다 그냥 한 40%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정비가 여러분들 여기 깔려 있으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이게 원가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지. 대화하는 거 맞죠? 그래서 반도체만 하는 하이닉스가 이익률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이익률이 좋겠어요? 하이닉스가 이익률이 훨씬 좋은 거야. 신문에 뜰 때. 삼성이 주가 더 가는데 하이닉스가 이익률이 좋으니까 하이닉스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원가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지. 삼성은 전자제품까지 한다니까? 전자제품은 원재료가 80%라고. 매출을 많이 주니까. 그 매출 늘릴 때 비용이 계속 탄다니까? 얘는 이익률이 10%가 안 돼. 이해된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삼성보다 더 낮아 보이지. 하지만 반도체만 한다? 얘도 이익률이 엄청 좋다고. 그럼 여러분들 매출 자체가 올라가는데 원가가 안 따라붙어? 근데 P가 한 40% 50% 올랐대. 그럼 3분기 때 33조 했다는 거야? 그럼 얼추 얼마 나와요? 얼추 곱하니까 거의 한 10조 이상이 나오더라고. 얼마가 나왔냐면 16조인가 더 올라가더라고. 16조 정도 이익이 나더라고. 16.5조가 나오더라고. 요거의 절반이니까 16.5조. 대강 계산하는 그런 로직이야. 16.5조가 나오는데 여기는 분기에 보통 얼마 정도 난다고? 한 3.5조 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20조는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대강. 근데 어제 딱 보니 20조를 깜짝 놀랐죠. 20조 내가 얘기한 20조인데? 이게 결산을 해봤을 20조가 나왔기 때문에 회계팀은 재무제표를 아는 사람은 대강 20조 정도가 나오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더해서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전체 인타이어 이어의 영업이익이 40몇 조 예상하고 있거든요. 25년도 기준으로. 근데 6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 예상하고 있대요? 100조가 넘어간다라고 지금 미국 외국계 여러분들 지금 IB에서는 100조 넘어간다라고 지금 포캐스팅 했던 기업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CT,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죠? 어디 뭐 JP 모간 아니면은 뭐 어디 다 막 100조 넘어간대. 그 사람들이 너무 외국계 애들 달리는 거 아니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지. 100조 나오냐? 나온다니까? 계산해 보면. 왜냐면 1분기 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또 얼마 올랐대? 70% 올랐대. 가격이 여러분들 전분기 대비 70% 올랐다는 거야. 그럼 매출에 뭐가 올라가요? 또 P가 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들은 계속 말하지만 뭐가 많이 올라간다고? 고정비가 많이 깔리는 사업이라 변동비가 안 붙는 연대 사업이에요, 반도체는. 그럼 그게 거의 뭐로 꽂혀 들어가는 거야? 이익으로 거의 꽂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베이스 때려보니까 4분기 때 매출이 한 50조 나오더라고, 삼성전자가. 근데 거기에 보다 한 50% 이상 또 가격이 올라간대. 그럼 여러분 25조가 매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25조인데 변동비가 많이 안 따라붙어? 그럼 최소한 20조는 이익 붙을 거라고. 그럼 전분기 지금 4분기 때 반도체 이익이 10조 이상 나는데 25조 붙어버리면 얼마 나오세요?
30조가 나온다니까 실제. 그러니까 많이 나온 데는 150조까지 분다는 게 사람들이 허밍나하다면서 뭐라고 하냐면 작전 아니냐, 뭐 이래서 이익 많이 난다고 막 부풀려놓고 지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 자, 이게 누가 알려준 거예요? 재무제표를 아는 사람이 분석한 거예요. 재무제표를 아는 사람은 듣는 순간 이게 맞다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회계라는 건 이렇게 정보를 듣고 이해하고 내가 뭔가 유용한 정보를 판단하고 이게 회계라고 느껴야 회계가 재미가 있어지지. 회계라고 딱 떠오를 때 보통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회계를 뭐라고 많이 오해합니까? 이 회계를 대부분 다 북키핑하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로 대체가 된단 말을 하면서 이제 막 두려움이 떨기 시작해요. 북키핑은 다 AI가 해주는 거 아니냐. 회계는 여러분들 북키핑이 아니에요. 북키핑은 옛날도 다 뭐다 대체가 될 수 있지. 북키핑은 여러분들 어카운팅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어카운팅은 정보를 주는 거고 그 정보를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지.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이 재무제표고 그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다? 북키핑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 기술적인 과정은 AI가 대체를 해요. 하지만 아웃풋에 대한 분석, 이거는 결국 사람이 손이 가야 된다고. 여러분 챗GPT나 여러분 제미나이 거기 들어가고 재무제표 공시된 거 제가 다 올립니다. 올려서 분석하라고 그래요. 그럼 나오거든요. 되게 피상적 분석만 한다고. 데스 있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가 맨날 해보거든. CPA니까 맨날 해볼 거 아니겠어요. 어디까지 따라왔나. 해보면은 진짜 피상적인 분석만 해. 깊이를 절대 못 들어간다. 물론 지문들 더 던져나가면서 깊게 분석은 돼. 잘하는 사람은. 보고 나서 이거 이런데 보통 평균 이렇잖아.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하면 딴 데 쫙 데이터 끌고 오고. 그럼 요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럼 쫙 끌고 오고. 그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럼 내가 이걸 던지려면 내가 잘 알아야 되겠지. 질문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AI가 질문 잘 던져야 되거든. 똑같은 여러분들 기능 쓰지만 우리 회계사들도 잘 쓴 친구들은 되게 깊은 정보가 다 끌고 온다고. 어떤 친구는 찾아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네가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을 못 던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은 회계라는 것은 단순 작업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용한 정보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게 회계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회계가 제 생각에는 재밌어져요.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데빗 크레딧 여러분들 차례 맞추고 이거 재무제표 만드는 게 회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재미있어요? 막 결산했더니 막 대차가 딱 맞아. 아 진짜 와 진짜 기분 짜릿한데 이거? 그럼 회계 원리 처음 들을 때 처음 들을 땐 좀 신기하지. 양쪽을 써갔더니 갑자기 막 손익 마감하고 재무 상태 막 넣었더니 갑자기 양쪽이 맞아. 이게 양쪽이 어떻게 맞지? 당연히 맞겠지. 양쪽을 똑같이 썼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 놀랄 때도 있어. 한순간이지. 그거를 공부한 건 북키핑 공부한 거지 회계 공부한 거 아니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회계 공부했다 착각하지. 북키핑 공부한 거라고. 우리는 회계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돌아와서 자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거고 계속하여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여기 이제 어떤 회사가 존재하고 빨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쓰지 말고 어떤 경제적 주체가 있으면은 그 경제적 주체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이해관계자들을 보통 영어로 interested user라고 하는데 뭐 이해관계자는 다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채권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overnment도 있을 거고 회사 경영진도 있겠죠. 이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기업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게 뭐라고요? 이게 회계예요. 그 유용한 정보를 주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재무제표인 거죠. 아시겠지만 재무제표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종류 4가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소리예요. 이걸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보통 뭐죠? 이제 밸런시트라고 하죠. 요즘은 이 표현보다 뭘 더 많이 쓰나요? Statement of 뭘 보여주는 재무제표죠?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 기업의 재무상태 보여주는 게 이게 밸런시트 또는 Financial Position Statement라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나요? Income Statement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뭘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죠? 기업의 실적을 보여주는 거지. 경영 실적. 그래서 이거는 Statement of Operation 이라고도 해요. 그 회사의 경영 실적을 보여주는 거죠. 또는 Profit Loss Statement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 P&L 하기도 하죠. Profit Loss Statement 앞자리 따서 P&L, IS라고 하기도 하고 P&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죠? Cash Flow Statement.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재무제표에서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Statement of Change in Equity. 이게 자본 변동표라고 하죠. 요 4가지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게 이게 회계인 거죠. 그래서 저랑 지금 배우는 게 요 지금 요 BS의 자산과 부채 쪽, 그 다음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매출 쪽, 여기까지 나랑 배우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어드밴스 어카운팅 가서 배울 거예요. 요게 회계인데 회계는 중요한 2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요 이해관계자 중에서 요렇게 나눌게요. 여기 있는 채권자, 주주, 정부 이걸 보통 우리가 아웃사이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대신에 매니지먼트는 보통 인사이드 있는 정보 이용자고요.
정보 이용자가 외부에 있는 거냐 내부에 있는 거냐 이게 무슨 연도 구분 실익이 있는 거냐면 요 내부에 경영진한테 정보를 주는 시스템은 솔직히 정보 이용자가 매니지먼트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정보 이용자임과 동시에 매니지먼트는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자이기도 하죠. 회사의 대표이사, CFO. 그러면 정보 제공자와 정보 이용자가 동일하면 이 정보에는 뭐가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냐면 인포메이션 리스크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주는 사람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지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저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보가 비대칭성이 없으니까. 근데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항상 그 정보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죠? 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보를 누구한테 주는데 내 정보를 들은 저 사람이 나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 그럼 나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없다고.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이 회계에 대해서 나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요. 내가 바로 써다구를 때리겠죠. 왜? 여러분만큼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 내가 전혀 모르는 전문 분야를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죠.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정보 시스템에는 바이어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줄 때는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가 뭐예요? 정보가 비대칭성이 있죠. 그럼 그 인포메이션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다? 리스크,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레귤레이션이 들어오는 거냐? 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어카운팅 시스템을 다 아시겠지만 이걸 파이낸셜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라고 하죠.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하는 회계를 뭐라고 하죠?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이 매니저 어카운팅이라고 하죠. 요 매니저 어카운팅 관리회계는 국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레귤레이션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관리회계에 기준이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각자 모든 회사가 직원들 성과급 줄 때 뭘 갖고 KPI를 쓸 거냐? It's up to you.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다테 올리는 재무제표는 뭐가 필요해요? 규제가 필요한 거죠.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이낸셜 어카운팅 이 회계 시스템에는 뭐가 존재한다? 기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바로 갭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억셉트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로 너네 뭐다 정보를 줘. 그게 갭이고 그 갭 따라 작성되는지를 제3자인 공인회계사한테 뭐까지 받으라고 하는 거죠? 오디팅을 받고 그 다음 감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또 감독 기관이 뭐다 감리하고 이런 규제가 파이낸셜 어카운팅 시스템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 거죠? 관리회계 배우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파이낸셜 어카운팅,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줄 때 어떤 프로토콜에 근거해서 정보를 주게 돼 있는지 그 프로토콜 배우는 게 재무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교재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말한 겁니다. What is accounting? 이라고 돼 있는데 경영자, 투자자, 채권자 등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실체에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정해주는 것을 이걸 회계라고 하는 건데 그 정보 이용자가 유형에 따라서 매니저 어카운팅과 파이낸셜 어카운팅 두로 나눈다는 거죠. 매니저 어카운팅은 내부 의사결정자한테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고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외부 이용자들한테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을 보여주는 그런 회계를 파이낸셜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넘기시고요. 1-페이지. 자, 재무제표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4가지라 보시면 돼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는 그냥 붙여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State of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표, 밸런시트죠. 그 다음 Statement of Earnings라고 하기도 하고 Statement of Ope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Income Statement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용어 씁니다. 손익계산서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어드밴스 가서 배울 겁니다. 그냥 두 번째 손익계산서랑 거의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Cash Flow Statement, 그 다음 밑에가 자본 변동표. 이렇게 재무제표 종류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이번 내려가서 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기준은 무슨 회계일 때만 필요하다고요?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에서만 필요한 건데 가볼게요. 뭐 저쪽에서 갭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특별하게 제가 설명할 건 없고요. 자, 일단 밑에 3번 내려가기 전에 자, 우리 뭐 배울 거라고요? 저랑 요 BS하고 IS로 배울 거거든요. 물론 BS가 포커스겠죠. 요게 어떻게 작성되는지 폼을 오늘 잠깐 볼 건데 자, 교재 잠깐만 뒤로 넘겨서 몇 페이지 가시냐면 1-18페이지 갑니다. 1-18페이지. 자, 왼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재무상태표 양식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미국 갭으로 재무제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양식을 보는 겁니다. 재무상태 먼저 갈게요. 자, 밸런시트인데 자, 재무상태 제목을 잠깐 볼게요. 회사 이름 쓰고 재무상태표라고 이름 쓰고 난 다음에 거기 살짝 하나만 체크할게요. 날짜 쓸 때 뭐라고 돼 있죠? as of라고 돼 있는 거에 동그라미 쳐볼래요? as of라고 돼 있을 겁니다. 자, 설명 조금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표시할 때는 as of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경작에서 이 스탁이라는 개념하고 플로우라는 컨셉이 존재하죠.
그럼 스탁이란 개념은 누적 컨셉이고 플로우 컨셉은 기간 컨셉이죠.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한 해 연봉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연봉이 얼마입니다 말하면 그 연봉 개념은 스탁 컨셉이에요, 플로우 컨셉이에요? 연봉이 누적 컨셉이에요, 기간 컨셉이에요? 기간 컨셉이죠. 내가 1년에 얼마 번다. 너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있니? 물어봤어요. 플로우 컨셉이에요, 스탁 컨셉이에요? 스탁 컨셉이죠. 내가 지금 모아놓은 게 얼마다?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스탁 컨셉이냐 플로우 컨셉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숫자라 하도 담겨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조금 회계사 같은 년들 예시긴 한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배우자가 있어요. 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죠. 사귀고 있는 지금 남자친구, 여친 있어요. 너무 회계사 같은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재무적으로 얼마나 코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회계사 같은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사람의 성격도 되게 중요하고요. 파이낸셜 플랜 같은 것도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제가 액면이 많이 돼 보여서 아직도 5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인데 제가 저번 연도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주례를 자꾸 써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 나이가 주례 쓸 나이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요 아이파에서 수업 들었던 친구고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회계사 시험 붙고 첫 직장을 제가 뽑아가지고 제가 6년을 키웠다가 그 이제 아버님이 회사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회사를 이제 경영 승계를 받고 지금 거기 이제 상무로 근무하는 내가 아끼는 이제 제자이면서 이제 직원이었던 회계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반드시 나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첫 주례를 작년에 12월 달에 봤어요. 네 주례 본 얘기를 내가 왜 지금 듣고 있었냐 표정을 짓는데 잠깐만 들어봐. 근데 제가 이제 주례를 보는데 주례를 보기 전에 이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제 결혼하는 거를 봐왔고 뭐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 냉정히 물어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여자 직업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래. 김현정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다시 해보자. 왜냐하면 여성으로서 뭐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고 김현정 변호사면은 진짜 잘 나가는 우리 객관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잘 알고 있는 게 얘가 회계법인 다닐 때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지만 회사를 지금 가서 경영하면서 엄청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밖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온 상태에서 이제 가정에 돌아갔을 때 배우자마저도 힘이 다 빠져 있으면 서로 이게 이제 시너지가 잘 안 생길 수 있다. 좀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여자도 지쳐 있으면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럴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나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물어봤던 질문이 뭐냐면 파이낸셜 플랜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꼭 이걸 맞춰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결혼하기 전에 프로토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자는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인데 여자가 흥청망청 쓰거나 그런 케이스 별로 없어요. 반대가 맞지. 여자분들은 꼼꼼하게 챙기는데 남자가 흥청망청이 되게 많다고. 그럼 여성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남편의 수입, 자기의 수입 쭉 세워가지고 어디에 뭐 쓸 거고 뭐 할 건데 이만큼 세이브하고 이만큼 연금가입하고 이만큼 적금가입하고 막 쭉 계획을 세우는데 남자가 술 한번 팍 해서 한 석 달째 확 날라가. 그러면 솔직히 여자분들 입장에서 막 꼼꼼하게 체크하다 한번 뻥 터지면은 어떻게 돼요? 나만 지금 이상해지는 사람 같은데 아니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 그러니까 성향이 맞아야 되거든. 둘 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해줘야 되겠다. 오케이 네가 요구하는 거 나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당위성 인정하는 그런 커플도 있고 어떤 커플들은 제가 아는 커플은 남자애가 챙기는 스타일이었어. 근데 여성분이 약간 이제 그 음악 쪽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음악을 하셨던 분들은 약간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음악 하셨던 분들은 예술. 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그 MBTI로 따지면은 끝이 TJ가 별로 없어. 회계하는 사람들은 끝이 TJ가 많거든. TJ가 MBTI가 앞에는 약간 돌 때가 있는데 뒤에는 TJ가 거의 픽스야. 우리 회계사들 지금 우리 팀에 회계사 24명 있는데 23명이 TJ야. 나중에 회식할 때 물어봤더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원래 TJ도 있지만은 회계 업무를 하려면 TJ가 돼야지만 돼. 회계는 숫자를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TJ가 아니면 구멍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TJ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애들이 말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였어요. 자기도 원래 TJ 아니었대. 내가 볼 때 TJ 같은데. 근데 하다 보니까 TJ가 됐대. 너 원래 TJ였어. 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맞아야 돼요, 합이. 그 재무적인 게 여러분들 이게 안 맞으면 나중에 갔을 때 조금 처음에는 쉬는 때는 조금씩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나서 계속 남자가 그렇게만 행동하거나 여자가 만약에 행동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엄청 화가 날 수가 있다고. 그럼 그게 한번 빡 터져버리면 회복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보통 우리 밑에 회계사들 막 이혼하는 친구들 가만히 들어오면 뭐 성격이 안 맞다고 말하는데 성격이 안 맞는 걸 기승전 쫓아가면 결국 재무적인 컨플릭이 되게 많아.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안 맞았다 말하기는 조금 그렇거든. 그럼 나중에 성격으로 보장을 해. 근데 가만히 나는 깊게 듣잖아요. 그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다 파이낸셜 이슈가 많아. 그래서 내가 항상 결혼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한 합을 맞춰라. 심지어 뭐까지 내가 맞추라고 했냐면 자, 수입이 들어와. 그러면 심지어 명절에 추석이나 구정에 만약에 3박에 뭐다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면 어느 집에 가서 몇 박 며칠 있을 거냐 순서도 정해라. 추석 때 만약 장인장모를 먼저 가면 그 다음에는 뭐다 저쪽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용돈 줄 때도 서로 뭐다 물밑으로 주지 말고
정확하게 뭐다 와이프는 저쪽 집안에 용돈을 보내주고 남편은 장인장모한테 월급이래 용돈을 보내드리고 정확한 금액으로 프로토콜 맞춰서 이걸 따박따박 지켜줘야 프로토콜이 있어야 뭐다 이견이 안 생긴다고. 근데 거기서 조금 막 정이 들어가고 정성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프로스마일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하면 왜 너는 너네 엄마한테 어떻게 했다 이 말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이제. 예? 너네 나오는 순간 이제 끝인 거야 이게.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너무 회계사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많은 염들보다 부부들이 깨지는 거에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은 그런 문제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너는 그거 맞췄니 했더니 맞췄대 하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나보다 더 심하게 맞춰놨더라고. 여자분이 꼼꼼하게. 근데 이 친구도 그걸 좋아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그게 딱 합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보다 이견이 없는 거지. 왜 갑자기 글로 흘러간 거냐면 이거 얘기가 흘러갔어요. 자,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야, 너 얼마 정도 지금 뭐 번위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네가 지금 재산이 있니? 라는 거를 솔직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봐야 된다고. 빚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네가 빚이 있는지 몰랐다. 뭐 내가 벌어서 왜 내가 왜 네 빚을 갖고 있어야 되니? 싸우지 말고 공개해야 된다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막 밝히라고 하거나 그걸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저급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는 생각 안 됩니다. 정당한 대가만큼 돈 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그런 건 맞춰보고 들어가셔야 돼. 불측의 변수를 다 없애고 결혼해도 예측의 사건이 터져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데 그런 거 꼭 해야 되겠죠. 자, anyway. 자, 근데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한 1억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뒤에 말을 흐려. 1억. 자, 그럼 첫 번째 1억이 뭘 수 있어요? 부채일 수 있어. 그건 우리 논의에서 빼자. 1억이 뭘 수 있어요? 연봉일 수도 있겠죠. 그 연봉이 무슨 컨셉이야? 플로우 컨셉이야. 1년에 1억 버는 거지. 자, 1억 정도죠. 그럼 1억 정도가 재산일 수도 있겠지. 그럼 1억이라고 하는 똑같은 숫자지만 이게 연봉 개념이냐 재산 개념에 따라서 느끼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야. 뭐가 더 나아요? 둘 다 괜찮지 않아? 1억 정도 상대방이 벌거나 재산 쌓아놨으면 대단한 친구긴 하지. 어쨌든 말하고 싶은 게 숫자의 의미를 알 때는 이게 플로우 컨셉이냐 스타 컨셉이냐가 진짜 나중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 BS에 나온 숫자는 플로우 컨셉이야 스타 컨셉이야? BS는 뭘 보여주는 거지? 밸런스를 보여주는 거야. 파이낸셜 포지션이잖아.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무슨 컨셉이지? 스타 컨셉이야.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뭐라고 돼 있지? as of라고 돼 있어요. 12월 31일 짜로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느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타이틀이 다르게 돼 있을까? 오른쪽 잠깐 가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무슨 컨셉이에요? 얘는 얼마 벌어서 얼마 썼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for the year라고 돼 있는 거야. 기간 개념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바뀌어서 여러분들 타이틀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렸다라고 시작하는 거였어. BS는 뭐라고 한다고요? as of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스타 컨셉이니까.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flow 컨셉이기 때문에 뭐로 쓰게 돼 있다고요? for the year라고 쓰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BS인데 for the year라 나온 적이 있었고 그게 틀렸다라고 시작하는 문제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as of 개념하고 for the year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BS는 스타 컨셉인 거죠. 일단 기억하고 다 아시겠지만 BS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을 우리가 에코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net asset이라고도 부르죠. 자, 조금 더 갈게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자산이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25년도 실적을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아마 예상키로는 자산 규모가 한 400조로 넘어갈 것 같아요. 자산 규모가. 알고는 계셔. 우리나라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800조, 900조. 제가 볼 때 올해 1000조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시총이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게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1000조 갈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어디 있어요? 엔비디아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요즘 잘 나가는 구글 이런 데 보시면은 시총이 얼마예요? 이미 엔비디아는 지금 시총이 얼마까지 가는 거냐면 이미 1000조 10배 정도를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이미 가 있는 시총이 7000조야.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이미 시총이 7000조. 그 다음에 알파벳도 거의 한 6000조. 요번에 구글이 애플 뒤집었지. 그래서 애플이 3등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고 그 밑에 이제 메타, 아마존 이렇게 쭉 있는 건데 테슬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테슬라는 지금 시총이 한 2000조 정도 돼요. 최근에 좀 주가 빠지긴 했는데 근데 실제 재무제표 보시면 현대차가 더 좋으냐 테슬라가 좋으냐 봤을 때 재무제표 딱 펼치면 손익계산서는 현대차가 더 좋아. 영업이익이. 그런데 테슬라는 왜 주가 높으냐? 그냥 머스크. 걔 꿈을 사는 거지. 언젠가는 화성 가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 꿈의 가치가 엄청 높게 있는 게 테슬라긴 한데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엇그쪽에서 보니까 뭐 미래를 예측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아주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anyway 자 삼성전자가 1000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자산 규모가 좀 얼마 한다고요? 한 400조 정도 돼. 자산 규모가. 자 그럼 삼성전자가 자산이라고 쭉 써놓은 게 400조인데 삼성자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이 회계상 자산 정의가 만족된 것만 400조인 거죠. 그럼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 뭘 거냐라고 하는 정의를 당연히 알아야 돼. 회계 공부하는 사람은.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몇 가지만 얘기해보자. 여러분들 그 K 컨텐츠의 제일 유명한 회사가 하이브죠. 하이브가 올해 이제 주가가 굉장히 괜찮을 거다 전망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이브 하면 떠오르는 우리 아미 팬들 누구죠? BTS. BTS가 이제 완전체로 올해 이제 글로벌 월드와이드로 이제 콘서트를 돌아다닌다고. 근데 걔들은 한번 콘서트 하면 10만 명 채우는 금방이거든. 괜찮아요. 자, 그러면 BTS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보이그룹
하이브라는 회사의 엄청난 재원이죠. 만약에 BTS가 우리 가정이에요. 만약 BTS가 하이브랑 계약을 파기했대. 하이브 아마 내 생각에는 그날 한가 맞을걸? 그러면 하이브랑 가치에 BTS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산이잖아. 자, 그럼 하이브 재무상태표에 BTS가 나오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이브라는 기업의 가치에는 분명히 BTS가 엄청난 밸류를 차지하는 에셋인데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가치 에셋이라는 개념과 회계에서 자산이라고 했을 때 그 자산에 BTS가 잡힐 거냐 생각해보면 좀 까리하죠. 그럼 설령 잡힌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분들 여기 뭐 지민이 아니면 뭐 정국이 하면서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잖아. 이름이 나오는 건 둘째치고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금액이 나와야 돼. 금액을 뭐라고 쓰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미리 말하지만 하이브 재무제표에 여러분들 BTS 안 나오거든요. 그 뭐가 설명돼야 되냐? 회계에서 자산의 정의를 디파인하고 그 자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자산을 못 잡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 그냥 제가 어디 가서 실무 강의할 때는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요. 정의에 대해서. 왜? 그냥 직관적인 느낌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회계사 될 사람들은 정확하게 회계사니까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의는 이렇고요. 그걸 장부에 반영하려면 이런 요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 BTS라고 하는 그룹은 요런 요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그 다음 이제 컨설팅하는 법인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고. 회계사님 요번에 저희가 크립토 커런시를 매입했습니다. 이거 장부에 자산 잡아요 못 잡아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자산 정의를 알고 있으면 크립토는 자산을 이런 이유 때문에 잡을 수 있다 못 잡는다. 잡는다면 얼마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는 기본 베이스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잠깐 어디 가냐면 앞쪽에 컨셉에서 몇 페이지 가냐. 아까 말했지만 챕터 1장은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해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챕터 1장 1-6페이지. 죄송해요. 1-6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1-12페이지 갑니다. 거기 보시면은 재무제표에 여러분들 엘리먼트라고 돼 있으면서 1번부터 뭔가 정의가 나오죠. 1번 도나에 보니까 자산 정의 보이세요? 자, 자산의 정의는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산수로 따지면 구구단이에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회계사가 되면 안 됩니다.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1번이 자산 정의고요. 2번이 부채 정의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장부에 잡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우리가 자산 부채를 장부에 잡으려면요. 일단 그 정의에 부합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신뢰성 있게 측정이 돼줘야 돼요. 다시 우리가 회계에서 자산을 잡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정의, 이 정의에 부합이 돼야 되고요. 금액적으로 reliably measurable 해야 돼요.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회계는 자산으로 recognition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건 회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됐죠? 이런 걸 보통 회계원리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잘 안 배운다고. 자산을 잡으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궁금해요? 자산의 정의가 뭐라고 되냐 궁금하기 시작하죠. 가서 읽어봐요. 자, 자산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프레이즈가 제가 볼 때 뭐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1번 반가로만 잘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죠?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 보이세요? 요 말은 기억하셔야 돼. 이건 진짜 회계의 가장 기본이야. 누가 가서 자산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산 회계에서는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이 있으면 그러면 asset이라고 봐 라고 말하면 90% 맞는 거예요. 자, future economic benefit이 뭐냐? 그냥 미래 돈이 될 수 있는 뭐다?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표현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future economic benefit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ability to generate future cash flow예요. 미래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요게 economic benefit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왔죠? 오케이. 그럼 적으세요. 그럼 보통 회계에서 자산 쪽에서 기억나는 자산이 뭐가 있어요? 그럼 알고 있는 에셋. 캐시. 너무 당연. 캐시는 당연히 퓨처 베네핏 있는 거죠. 캐시니까 내가 이거 갖고 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용역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자, 두 번째 리시버블. 에셋이라고 부르죠. 그냥 당연히 에셋이라 생각하지 말고 리시버블 있으면은 만기에 됐을 때 뭐가 들어오죠? 캐시가 들어오잖아요. 퓨처 베네핏이 기대가 되지. 그러니까 에셋인 거야. 두 번째 인벤토리. 자산이라고 부르죠, 우리? 왜 에셋이에요? 나중에 팔면 돈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다음 PP. 기계장치. 가동하면서 제품 생산되고 팔리면 돈 들어오잖아. 그럼 이것도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에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아까 내가 질문한 거 크립토 때 크립토. 법인에서 가상화폐 샀대. 크립토. 원래 크립토를 법인이 구매하는 건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좀 풀려요. 그래서 크립토를 살 수가 있다고. 그럼 법인이 크립토를 샀어. 리플 이더리움 샀대. 그럼 장부에 자산 잡을 수 있어 못 잡아? 아니 표정 아니 느낌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정의에 집어넣어보라고. 여러분 크립토 사면은 팔면 뭐 들어와요? 돈 들어오지. 퓨처 베네핏 기대가 되잖아요. 물론 폭락을 할 때가 있지만 돈은 들어오잖아. 폭락이 됐냐 문제는 나중에 밸류에이션을 기말에 결산할 때 깔 거냐 문제인 거지. 돈이 들어온 거 맞잖아요. 퓨처 베네핏 기대가 되지. 그래서 크립토 사면 장부 에셋 잡아요. 이게 에셋 잡는다고. 무슨 자산 잡을 거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에셋 잡을 수가 있다고. 자, 그럼 가자. 아까 말한 BTS 갑니다. 하이브 입장에서
BTS는 미래 돈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프로버블이 아니고 certain이야. 근데 왜 못 잡지? 아까 정의에서 definition도 만족해야 되지만 두 번째 걸리는 거야. 뭐라고 돼 있지? reliably measurable 해야 돼. 그러면 BTS 가치가 객관적 측정이 돼야 된다고. 근데 BTS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아미들한테는 100조가 돼도 뭐다? 충분한 가치라고 얘기할 거고, 일반 사람 BTS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뭐 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는 100원짜리가 될 수 있어. reliably measure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회계상 뭐다? BTS는 장부에 못 잡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어떨 땐 잡게 되냐? 만약 BTS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을 해. 그럼 다시 뭐 주겠지? 계약금 준다고. 그럼 계약금을 줘. 그럼 앞으로 3년 더 하자 하면서 계약금을 줬다? 그 계약금 준 거는 장부에 에셋 잡혀요. 왜? 그만큼 돈 나간 건 뭐가 돼요? 돈 나간 건 reliably measure 되지 않아. 돈 나간다 금액. 그 금액이 딱 장부에 에셋 잡히면서 전속 계약금이 뜬다고 자산에. 그래서 2년 전쯤에 여러분들 뭐다? 그 YG가 누구죠? 우리 YG 블랙핑크. 그게 기억이 안 났어. 블랙핑크. 맞죠? 블랙핑크랑 계약할 때 2년 전에 전속 계약금 맺었거든. 그래서 2년 전에 딱 보면 YG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에 전속 계약금이 딱 떠 있다고. 얼마 떠 있게? 얼마 떠 있더라? 150억 떠 있더라. 150억. 전속 계약금. 그러면 그 블랙핑크 애들이랑 계약할 때 150억 준 거야. 3년 계약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YG가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전속 계약금을 줬잖아. 그럼 장부에 에셋 잡힌다고? 이거 뭐 할까? 인텐저블 에셋 쪽에 잡혀 있다고. 근데 전속 계약 3년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50억씩 잘라야 돼. 그럼 50억씩 비용 타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 블랙핑크가 3년 동안 최소한 50억 이상 매출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얘들이 블랙핑크가 가면서 음원, 음반, 뭐 광고, 뭐 이런 거 딱 매출 붙여. 그럼 그 매출에 모두 또 가져갈까? 또 인세를 또 가져가, 걔들이. 그 다음 걔들 할 때마다 뭐가 붙을까? 퍼블리싱 비용 엄청 붙겠지. 그 다음 매니저 비용 엄청 붙을 거고. 지금 대하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너무 많이 주면은 실제 계약금 준 것만큼 커버가 안 되고 그냥 계약 끝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자면 엔터사들, 유명 연예인들 전속 계약 다시 뭐다? 재계약했다.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닐 때가 많다고. 돈을 뎁다 많이 주는데 그만큼 리커버리가 잘 안 돼. 실질적으로. 다만 계약대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뭐다? 그룹들이 저기 블랙핑크가 있는 YG다라고 하면은 다른 신생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키우기가 쉬워지거든.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 돌아와서 자 다시 하이브란 회사가 BTS 미안하지만 자산 정의는 만족돼요. 하지만 뭐가 안 돼? reliably measure가 안 되지. 그래서 에셋 못 잡는다고. 그럼 질문 들어갈게. 요즘 우리 K바이오도 많이 뜨죠. 바이오 회사들. 자, 바이오 회사들 보통 보시면은 우리 전통적인 바이오 회사들 어디가 있을까? 뭐 대웅장,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전통적인 제약회사. 그다음에 신생 바이오들 신약 개발 많이 하는데 어디 있죠?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 에이벨 바이오 이런 데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지 않은 신생 바이오들 굉장히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에요. 자, 신생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을 많이 한다고. 신약 개발하려면 여러분들 임상 실험하겠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그다음에 시판 허가 이렇게 단계 거쳐가거든. 보통 전임상 통과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동물 실험 만족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임상 1상 들어가잖아. 임상 1상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effectiveness에 대한 검증보다 뭐를 더 많이 보냐면 safe. 얼마나 안전하게 포커스 맞춘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엄청 투약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다 건강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럼 임상 2상 통과야. 그럼 2상부터 들어가면서 뭘 보는 거냐? 효과성을 많이 본다고. 딱 그렇진 않지만 통상 그래. 그럼 임상 2상 통과했다? 그럼 효과성도 검증된 거야. 그럼 3상 가면은 모집단을 더 늘려. 그래서 테스트 해봤더니 효과가 있어. 그러면 시판허가 나는 거거든. 이게 신약 개발 프로세스인데 자 임상 1상 갈 때 엄청나게 연구협이 많이 들어가겠죠. 질문합니다. 임상 1상 이상 넘어갈 때마다 많이 들어가면 1,000억씩, 2,000억씩, 많이 가면 3,000억, 4,000억씩 막 들어간다고. 한 임상 라인 통과할 때. 돈 쓰죠? 캐시 나가요? 자산 잡아 못 잡아요. 내가 임상 실험하고 연구 개발 있을 때 그게 뭐다 장부에 에셋 잡히냐 누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회계사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지금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대입시켜보라고. 일단 돈 쓴 건 내가 알죠. 얼마 쓴 알잖아. reliably measurable 해. 자산 정의가 만족해나 봐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뭐였죠?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이야. 미래에 돈 될 가능성이 probable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임상 실험에 바이오 신약 개발할 때 임상 1상, 여러분 1상 들어오는 보다 이 확률이 한 10,000개 정도 여러분 신약 개발 처음 시작하면 식약청 데이터예요. 한 10,000개 정도 시작하면 임상 1상 들어오는 게 10개라고 하더라고. 그럼 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할게. 임상 1상에서 2상 넘어가는 게 10개 중에 5개. 그 다음에 2상에 3상 들어가는 게 2개. 그 다음 거기서 시판허가 나는 게 1개. 그럼 임상 1상, 2상 걸려있는 것들도 마지막에 뭐다 시판허가 나는 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보통 프로버블이 할 때 미국 갭은, 미국 회계 기준은 프로버블의 보통 퍼센테이지 80% 이상 보는 거라고. 프로버블 의미가. 영어 단어가 프로버블 80%, maybe, possible 50%.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프로버블은 가능성이 높아야 돼, 80%. 그럼 회사를 연구 개발할 때 자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 전부 다 비용 처리해. 그래서 R&D는 왜 장부에 자산을 못 잡나요?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자산의 정의가 부합되지 않습니다. Future Economic Benefit이 뭐 해야 되는데? 프로버블 해야 되는데. 아까 단어에 프로버블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프로버블 해야 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연구 개발 쓰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그 연구 개발 장부에 자산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비교할게요. 저 봐요. 여러분 아까 그럼 전통적인 바이오 회사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은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지만 이 알테오젠 기업이 신생 바이오 중에서 시총이 제일 높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이오 회사 중에 유명한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두 기업이 우리 바이오 회사 중에 시총이 가장 높거든요.
셀트리온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에 에셋이 엄청 잡혀 있다고. 연구개발비가, 개발비가. 근데 알테오전 보시면은 장부에 하나도 안 잡혀 있어, 거의. 근데 둘 다 연구개발을 1년에 매출 대비 거의 20% 가까이 쓰거든. 매출 대비 20% 가까이를 연구개발을 쓴다고. 근데 셀트리온은 이게 자산이 많이 잡혀 있어. 근데 알테오전은 거의 안 잡혀 있다. 그럼 여러분 회계를 모르는 순간 두 기업에 대해서 딱 보는 순간 셀트리온은 자산이 개발비가 엄청 많으니까 야, 셀트리온이 훨씬 개발을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 알테오전을 딱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연구개발비가 엄청 떨려 있거든. 그럼 두 기업의 차이가 뭘 거냐는 거예요. 지금 서로 대하는 거 맞죠? 그러면 그 회사에 뭐다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 까봐야 된다고. 알테오젠은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해. 없던 약을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임상 1상, 2상, 3상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지. 근데 셀트리온은 뭐로 유명한 회사죠? 바이오 시밀러야.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 이미 바이오 신약 개발된 게 하나 있어. 다른 기업이. 근데 특허가 만료됐어. 그러면 다 레시피를 공개하거든? 그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듀플리케이트 하는 거야. 그게 바이오 시밀러라고. 이해하는 거 맞죠? 바이오 시밀러가 훨씬 확률이 높겠어요? 바이오 신약이 더 높겠어요? 바이오 시밀러가 훨씬 확률이 높지.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아요. 누가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니까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바이오 시밀러 개발 잘하는 회사들도 전 세계 10개도 안 된다고. 아무리 레시피 공개돼도 그대로 잘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에 뭐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준다고 해서 다 읽은 사람 다 전교 1등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야. 바이오 시밀러 그것도 꽤 낮은 확률인데 걔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임상 1상만 들어가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우리나라 금강원도 뭐라고 되냐? 바이오 신약 개발은 3상 정도 가야 자산 잡을 수 있고 바이오 시밀러는 1상 정도만 가도 자산 잡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이해돼요? 그 이유가 뭐죠? 자산 정의 때문에 그래요. 프로버빌리티의 판단이 다른 거지. 그 자산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 기억하고.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케이스 1번 얘기한 겁니다. R&D를 미국 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안 잡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정의는 자산의 정의가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인데 probability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에셋 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덧붙여서 여러분 자산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인데 그 뒤에 구조를 한번 읽어볼래요? 그냥 가볍게 자산 되려면 뭔가 거래가 발생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회사가 뭘 하고 있어야 자산이래요? 회사가 컨트롤하거나 뭔가 오브테인하고 있어야지만 자산이라고 돼 있죠. 그 질문 하나 할게요. 자산 정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리걸 오너십이 있어야 내 자산이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자산이래?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자산이 이것도 아셔야 돼. 그럼 내가 설명할게요. 나봐요. 지금 내가 말한 하나하나가 뒤에 하나씩 배울 때마다 뒤에 다 적용되는 기본적인 베이스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면 나중에 회계 하나씩 배울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기 쉬워져. 내가 자산을 잡으려면 법적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자산이래. 그럼 이거를 뭘 예를 들면 가장 쉬우냐? 가요. 대한항공이 리스 회사한테 비행기를 리스했어요. 다시 대한항공 리스 많이 하거든요. 계열사에 리스 회사가 있어. 그러면 대한항공이 계열사한테 리스를 비행기를 해봤어요. 보통 비행기 많이 타면 10년에 15년 타거든요. 10년 볼게요. 10년 쓰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습니다. 보잉사에서 만든 비행기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그 리스 회사한테 가서 비행기를 10년 리스를 했어요. 다시 비행기를 쓸 수 있는 물리적인 용수가 10년인데 10년을 리스한 거예요. 자, 법적 소유권은 리스 회사 거예요? 대한항공 거예요? 법적 소유권은? 리스 회사 거죠. 리스 회사가 나한테 빌려준 거니까 법적 소유권 리스 회사한테 있습니다. 근데 10년 쓰는 비행기를 내가 10년 리스를 했어요. 그럼 회계상 그 비행기의 에셋은 대한항공이 잡을까요? 제가 잡을까요? 대한항공이 잡습니다. 대한항공이 내가 사용권 자산이라고 장부에 잡는 것을 나중에 리스할 때 배울 거예요. 그럼 내게 아닌데 왜 에셋 잡지? 에셋 정의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법적 소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산의 퓨처 베네핏을 누가 통제하냐? 10년 쓸 수 있는 비행기의 퓨처 베네핏을 대한항공이 10년 동안 다 누리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장부에 에셋 잡을 수 있는 회계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실제는. 됐죠?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자. 자산 정의에서 미래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 하나, 그 다음에 법적 소유권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내가 통제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 에셋 잡을 수 있다.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박스 밑에 케이스 2번이 그 얘기한 거예요. 리스에서 물건이 회계상 에셋 인식할 수 있는 요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 에셋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응용이 되겠네. 나봐요. 대한항공이 10년 쓰는 비행기인데 들으세요. 리스를 3년만 했어. 에셋 잡을까 안 잡을까? 10년 쓰고 난 다음에 10년 중에 3년은 내가 서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전체 그 자산의 퓨처 베네핏 내가 통제해요. 리스 회사가 딴 놈한테 또 리스 해줄까? 딴 놈한테 리스 해주겠지. 그러면 그 자산의 기본적 퓨처 베네핏은 내가 통제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리스 회사 통제하는 게 맞아요? 리스 회사 통제하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내가 에셋 안 잡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게 조금 더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조금 변형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에셋 잡을 때 두 가지 요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자산의 정의에서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산 정의는 future economic benefit이 probable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응용되는 케이스가 뒤에 배울 건데 요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 우리 말 많았던 놈들 티몬 이메프 사건, 그 다음에 쿠팡 케이스 비교해 볼게요. 티몬하고 이메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기 플랫폼에다가 물건을 구매해요. 그 물건 클릭하는 순간 티몬 이메프가 딜리버리해요? 아니면 거기 판매사가 딜리버리 해줘요? 다시 말해서 티몬 이메프가 장부에 장부에 이 물건 팔겠습니다 플랫폼에 보여주고 있지만 내가 주문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셀러가 물건을 딜리버리 해주지 티몬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맞죠? 근데 쿠팡은 어때요? 주문하면 쿠팡이 물건을 직접 딜리버리 해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쿠팡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가 티몬 이메프도 물류센터에 있을 겁니다. 그럼 판매사가 거기다 갖다 놓고 주문 들어오면 딜리버리 거기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외관상 물류창고에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그 물건의 뭐다 컨트롤 누가 하냐에 따라서 쿠팡이 재고로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쿠팡 물류센터에 물건이 있어. A 회사 제품의 물건이. 그럼 거기 맡겨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와. 지금 대화하는 거 맞죠? 그럼 그 물건을 쿠팡이 뭐다 직접 딜리버리 해줄 수도 있고 판매사가 딜리버리 해줄 수도 있는데 둘 간의 계약 조건을 봤더니 쿠팡에 있는 물류센터 물건이 안 팔리면 내가 다 가져와야 돼. 그렇게 조건이 됐다 쳐봐. 쿠팡의 물류센터에 판매자 물건이 일단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안 팔리고 주문 안 들어오면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안 팔려도 쿠팡이 다 책임지겠대. 완전히 다르지. 쿠팡이 안 팔려도 내가 내 물건을 보겠다. 그럼 인보이스 끊는 거야 얘가. 물론 대금은 팔린 다음에 주겠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물건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안 팔려도 내가 책임질게. 그럼 쿠팡 재고라고. 이해돼요? 근데 안 팔리면 가져가. 그럼 쿠팡이 통제하는 게 아니죠. 얘가 나한테 맡겨놓은 거야. 안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쿠팡이 뭐 안 잡아요? 인벤토리 안 잡는 거라고. 그 매출 인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쿠팡이 물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안 팔려 내가 다 책임지겠대. 그럼 쿠팡은 물건 들어올 때 지가 뭐다 재고 잡아야 돼. 매일. 그럼 팔려 나갈 때 매출을 지가 다 잡는 거야. 이해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매입 대금만큼 나는 셀러한테 돈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쿠팡이 맡겨놓은 거야. 저쪽 셀러가 맡겨놓은 거래. 그럼 판매되면 매출은 제 매출이야. 나는 중간에 뭐 잡는 거죠? 커미션 매출 잡는 거지. 지금 이해된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 구조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티몬하고 UMF는 무슨 구조가 많냐? 중간에 수수료 베이스가 많아. 중간에 지가 커미션 먹지 지가 사고 판 것처럼 처리 안 한다고. 근데 쿠팡은 지가 사서 판 것처럼 처리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 매출 규모가 누가 훨씬 크겠어요? 쿠팡이 훨씬 크지. 그 다음 BS에 뭐가 많이 잡혔을까? 인벤토리가 엄청 잡혀있다고. 하지만 티몬 UMF는 뭐가 없겠어요? 인벤토리 거의 없다고. 지가 산 게 아니니까 보관만 하고 있다가 안 팔리면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약 구조에 따라서 외관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회계상 자산 정의가 만족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무제표 모양도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보면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티몬보다 매출이 막 100배 커요 이렇게 말하는데 매출 구조가 다르니까 쿠팡은 사서 파는 거야. 쿠팡도 옛날에 뭐 했죠? 중간에서 커미션만 먹었다고. 그러다 쿠팡이 상장하기 직전에 뭐로 바꿨죠? 매입과 매출로 여러분들 자기가 판매를 바꿨다 구조를. 지가 사고 파는 것처럼. 그 뭔가 전략적 이유가 있었겠지. 김범석인가 하는 사람이. 김범석인가? 김범석이죠. 쿠팡 그장. 요즘 뭐 오라고 했는데 안 온다 해가지고 외국인 와가지고 뭐 대화 안 되고 서로 막 그게 쇼지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쿠팡 사태 터지고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막 청문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죠? 영어를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뭐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냐면 본질적인 질문 갖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누가 조사를 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본질적인 어떤 그 보안이 뚫린 이유가 뭔지 그런 걸 누가 물어보고 뭔가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 거기 보안 전문가들 좀 잘했던 백그라운드 친구들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럼 거기 구글에 일했던 그분이나 아니면 뭐 준석이도 어쨌든 컴퓨터 공학과 나왔다니까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좀 얘기를 해야 전문성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만 지르니까 그 외국인 입장도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 아니 입장을 바꿔서 내가 외국인 대표이사한테 불려가고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이게 한국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질문 받았을 때 나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나도 진짜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물어보는 국회의원들 수준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떨어지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나중에 쿠팡의 재무제표 팀원 열어볼 겁니다. 열어보시면 모양이 완전히 다른데 자산의 정의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FS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자산 정의 거기까지 이해하고 계속 가요. 요 자산을 보시면은 항목이 다시 돌아올게요. 뒤에 아까 1-18페이지. 자, 자산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크게 여기 커런트 에셋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난 커런트가 있을 텐데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커런트, 난 커런트 항목이 되게 많은데 많이 할 것도 없어. 보통 여러분이 이제 업무하실 때 여러분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볼 때도 있겠지만 보통 재무상태표가 보기가 어려워요? 손익이 보기가 어려워요? 재무상태표가 훨씬 더 어렵지. 손익은 얼마 벌어서 얼마 써서 얼마 난다 금방 보이는데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가 팍 나열돼 있으니까 내가 뭘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순서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 안 보이는 거냐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항상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볼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줄씩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내려오면 회계의 신이 와도 재무제표 분석 못해요. 항상 탑다운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셔야 재무제표 보이지. 위에서부터 읽어 나가면 절대 FS는 보이지 않습니다. 탑다운이 뭐냐?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자산 덩어리가 얼마나 있는지, 부채, 자본 덩어리 보는데, 자 가요. 자산의 항목 되게 많죠. 회계할 때 엄청 많이 배우잖아. 뭐 프리페이드, 뭐 어드밴스 투 커스터머 하면서 뭐 배우는데 다 쓰잘데기 짓이에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자산은 기본적으로 딱 4가지 자산만 딱 더하면 자산의 90%가 다 그 4개로 설명이 돼요. 다시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표든 간에 자산은 한 4가지만 딱 더하면 그 기업의 자산의 거의 90% 가까이가 설명돼요. 그럼 나머지 10%는 그 기업의 메인 대동맥 주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혈관이야. 그럼 기업 분석할 때 4가지만 하면 되는 거지. 자, 4가지가 뭔가 한번 유추해보죠. 아까 목차에서 답이 나왔어요. 나봐요. 제조업 가져갈게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제조업에 가장 많은 자산은 뭐가 깔려있을까? 설비장치, 토지, 건물, 공장이 제일 많이 깔리겠지. 그게 PP하고 인텐저블이에요. 요게 아까 픽스드 에셋 때 있던 거. 요걸 보통 KPX라고 한다고.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적 지출, 앞자를 따서 KPX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들 실무 가면
당신네 부서 내년도 KPX 예상 규모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뭘 물어보는 거지? 투자 규모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AI 버블이 꺼질 거냐 안 꺼질 말할 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지? M7 기업들 올해 KPX 규모가 얼마 되지 봐야 된다는 거야. 걔들이 계속해서 KPX가 늘고 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지? 메모리 반도 수요 계속 있다는 거야. 그럼 엔비디아 계속 들어가야 돼. 그럼 삼성, SK 계속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규모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신문에 맨날 뜨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대화를 염두보다 이해해야 된다고. KPX라는 게 걔들 설비 장치 PPE 얼마나 깔리냐 이거 보란 소리구나. 근데 실제 가보시면 다 가보잖아요. 엄청 들어있어. 근데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돼? 저번 4분기 때 메타 주식이 엄청 주가 빠졌다고. 왜 빠졌지? 그 KPX 투자를 자기가 번 돈 갖고 투자한 게 아니고 뭘 했다는 거야? 빌렸대. 차입금을 빌렸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번 돈 갖고 투자를 다 못하고 바로잉해서 투자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실제 메타 파이낸셜 가보잖아. 아니, 번 돈 충분히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일으킨 거지 돈이 없어서 차입금 땡긴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차입금 땡겨 투자했다고 하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과민 반응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거 기사를 들으면 요로 보셔야 돼. 가서 정말 어떠한지 보면 기사가 맞는 말이구나 아니거나. 유튜브 보시면 틀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재미나이가 잘못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 유튜브 보시면은.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고 선별할 수 능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맞는 말이고 이건 공감되는 얘기고 이건 틀린 말이겠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다 갈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밑에 뭐가 깔린다고? PP하고 인텐저블이 깔려요. 갈게요. 요 깔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그냥 깔아놓으면 회사가 돌아가? 설비전시 깔았으면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동하면 그 다음 무슨 자산이 만들어질까요? 인벤토리 만들어지겠죠. 인벤토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팔려야겠지. 팔리면 뭐가 생길까? 그렇죠. 리시버블. 만기되면 뭐가 될까? 캐시가 되겠죠. 캐시가 쌓여있을까? 아니지. 다시? 그렇지. KPX로 내려온다. 그럼 다시 PP가 새로운 심장이 생기는 거지. 이거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KPX가 다시 뭐다 뛰는 거야. 심장처럼. 그럼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죠? 인벤토리. 팔리면 다시 뭐? 리시버블. 그 다음 다시 뭐? 캐시. 캐시가 다시 뭐야? 인베스트먼트 투자되고. KPX 또 늘고. 이게 돼요? 이게 기업의 서큘레이션. 그럼 재무 상태를 봤을 때 항목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내가 말했던 4개 있죠. PP, 인텐저블, 인벤토리, 리시버블, 캐시 딱 뽑아내면 이게 90%야. 삼성전자 400주 중에 그 4개가 360조라고. 그럼 나머지 40조는 우리 배우는 뭐 프리페이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회계 원리 배울 때 되게 중요하게 배워. 발생주의라고. 실제 기업 분석할 때 nothing.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왜 유저 프렌들리한 재무제표라고 하냐면 애플 나중에 열어볼 거예요. 애플 보시면은 애플이 자산 규모가 삼성만큼 크거든. 걔들도 400조야. 공교롭게 똑같다 두 개. 애플 보시면은 딱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밑에 뭐 있냐? PP. 그다음 인벤토리, 리시버블, 캐시. 그다음 밑에 others라고 돼 있어. 기타로 묶여 있다고. 무슨 말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너네 봐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others로 딱 묶어놨다? 그럼 볼 때 재무제표가 굉장히 컴팩하게 보여. 그 메인 동맥 주기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는 쭉 밑에 넣어서 딴 거 보지 마. 이것만 우리 분석해주면 돼. 그러니까 볼 때 훨씬 편해. 근데 우리나라 뭐가 많아? 사연이 많아. 뭐가 많아? 사연이 일단 어때요? 듣기가 싫어. 그럼 재무 상태 보통 덥지. 그럼 뭐만 봐? 보기 쉬운 손익만 보는 거야. 얼마 벌어 얼마 썼고 얼마 났다. 왜? 쉬우니까. 가계부랑 똑같잖아. 실제 유용한 정보는 재무 상태 훨씬 많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지금 자산이 100조야. KPX에 40조 깔았어요. 리시버블이 30조. 인벤토리 30조. 그 다음에 리시버블 20조. 그 다음에 캐시가 10조. 그럼 얼추 100조 되지. 지금 내가 막 말한 거 같죠? 지금 내가 말한 게 통상 많이 나오는 제조업의 비율이야 지금. 그럼 이렇게 있다. 재무제표 모양이 있다. 회사가 돈을 벌었어. 근데 보통 내가 여러분들 설비장치에 투자를 얼마 했냐면 숫자 다시 갈게. KPX에 100을 넣었어. 그냥 처음부터 가자. 내가 처음에 100을 투자를 해서 KPX 100을 투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재고를 만들었어. 그럼 재고가 원가가 100이 되겠지. 감가가 한 방에 다 됐다고 치고 다른 원자재가 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KPX 100이 감가 다 탔다. 그럼 이게 인벤토리 10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인벤토리 100은 원가지. 그 재고는 여러분들 장부에 잡힌 게 원가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시가로 되어 있는 거야? 원가로 되어 있는 거야. 원가로. 이게 시가로 언제 바뀌는 거야? 리시버블로 판매가 되면서 채권으로 가면서 시가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내가 원가 100에 맞는 것을 150에 팔았어. 그럼 재고 100이 빠지면서 리시버블 150이 생기지. 이해돼요?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나는 회사가 자산이 빨리 커지는 거야 이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100짜리가 없어지면서 채권이 150이 생겨. 그랬다가 현금이 150이 되겠지. 그러면 자산이 재고가 100이었다가 채권 150 되면 자산이 50 커지잖아. 그러면 회계원리 시간에 많이 배웠지. 부채와 자본이 있을 때 뭔가 자산이 커지면 양쪽이 뭔가 커져야 되잖아. 그게 밸런스가 맞겠지. 이거 대차평균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는 대화한다고 봐 우리. 그럼 50만큼 늘었잖아. 그 는 게 채권자 몫이에요? 주주 몫이에요? 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 채권자가 돈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주주는 배당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게 당연히 뭐로 가야 돼? 그러면 주주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가 느는 거야? 자본이 느는 거지. 회계를 데빗 크레딧 분개로 이해하지 마시고 재무제표로 이해하는 프레임이 있어야 실무 갔을 때 빠르게 스피디하게 뭔가 컨퍼런스 할 때 머릿속에서 재무제표 돌아가요. 분개로 붓기핑을 공부하면 나중 갔을 때 절대 스피디한 뭐다 회의를 따라갈 수 없다고. 윗사람이 뭔가 막 얘기할 때 재무제표가 딱 그려지고 막 뭐에 움직여야 바로바로 받아칠 수 있지. 잠깐만 차변에 뭐가 와야 되지? 대변에 뭐가 와야지 하는 순간 여러분들 지금 실무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복잡한 게 들어가면 데빗 크레딧 하는 순간 그냥 떠나버려 회의가. 그럼 회의를 캐치업을 못해. 게다가 또 영어로 해. 메뚜기 기업들은. 그걸 못 쫓아간다니까? 그럼 바로 뭐다 꿀먹어 버리 되는 거지. 그럼 의견을 못 제시하는 거야 이게. 그 한순간의 찰나가 여러분의 보다 능력을 저해버리는 거예요. 그 짧은 회의 시간에. 얘가 얼마나 빨리 뭐다 스피드하게 의견 내놓냐에 따라서 윗사람 볼 때는 그 순간 그 사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되는 거 맞죠? 전문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
그 짧은 시간에 듣고 나서 빨리 자기가 어떤 합리적인 어드바이스를 딱 내서 윗사람한테 딱딱 정리해서 1번, 2번 프라이어티 정리해주고 요게 제 이슈입니다. 말하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은 되게 전문성 있어 보이구나. 그거거든. 그게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찰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그려가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데빗 퀘일의 분계를 끊긴 끊는데 끊으면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재무제표를 먼저 떠올리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이 연습하면 나중에 진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 봐봐요. 아까 재고 100이었던 거 채권 150 됐지. 자산 50 늘었어요? 그럼 자본이 50 늘어야 돼. 그게 밸런스 맞다? 자본. 자, 자본감은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거기 자본금, 자본여금 영어로 있죠. 캐피탈 스탁하고 어디셔널 페이드 캐피탈. 이걸 묶어서 자본금하고 자본여금이라고 해. 이건 주주가 뭐 해준 거지? 컨트리뷰션 해준 거야. 회사에 불입해 준 거. 근데 여러분들 밑에 또 뭐가 있죠? 우리? 리테인드 어닝 있죠. 리테인드 어닝이 뭐가 여러분들 누적된 곳이라고 해요? 이익이 유보된 거라고 하죠. 자, 이제 갈게요. 지금 50만큼 자산 늘었죠. 그럼 주주 몫이 는 거잖아. 그럼 50을 주주가 불입해 준 거예요? 이익이 난 거예요? 이익이 났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늘어야 돼? 리테인드이 늘어야 돼. 주주가 돈 넣은 건 아니니까. 주주가 돈 넣었으면 뭐로 가야 돼? 그러면 캐피털 스탁이나 어디셔널 페이딩 캐피털로 갔어야 되죠. 주주가 돈 불입한 거니까. 이해되는 거 맞아요? 회계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거를 분계로 끊으면은 재고 100 빠지고 매출원가 잡고 AR 150 잡고 매출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재무제표 모양이 탁 보여야 된다고. 갈게요. 그럼 리테인드이 50이 늘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테인드 50 늘으면 여러분들 배당가는 이기는 거죠. 주주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늘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리테인드이 많을까 적을까? 우리가 말한 M7 기업들 있죠. 우리 애플 볼게.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도입 비교했을 때 리테인드이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애플이 클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삼성자가 훨씬 큽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삼성 갖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SK 하이닉스 갖고 하자. 하이닉스 보시면 리테인드이 엄청 많아요. 그 뭐라고 하는 거냐? 야, 너네 이렇게 이익이 많이 쌓이는데 왜 주주한테 환원 안 시켜주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뭐를 많이 주란 말을 얘기해요. 주주한테 환원 좀 시켜줘라. 왜 이렇게 리테인드이 많이 쌓여있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회계를 몰라서 그래. 내 소주가 오죽하면 내가 솔직히 말하면 국회에서 회계 강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나 진짜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들어왔길래 나 한다고 했다가 솔직히 나랑 결이 안 맞는 당에서 요가 들어왔고 내가 강의를 안 했는데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왜? 정책 내놓을 때 여러분들 회계를 모르면 이상한 정책이 나오는데 자, 배당을 좀 많이 주냐 나도 공감을 해요. 근데 봐봐.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본적인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 그 밸류체인하고 미국에서 M7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잘 이해해보셔요. 애플 같은 걸 생각해보죠. 애플 여러분들 재무제표 제조업이죠. 애플도 매출의 90%가 뭐냐면 아이폰 매출입니다. 제조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국 애들은 매뉴팩처링을 잘해요. 팹리스 설계를 잘해요. 설계. 팹리스가 뭐예요? 패브리케이션. 제조가 레스 없다는 소리야. 설계 쪽을 맞추는 걸 팹리스라고 그래. 이해되는 거 맞죠? 제작이 없다는 거야. 자기들은 설계 인벤션을 한다고. 그래서 손에 뭐다 기름 안 묻혀. 너네가 다 만들어.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죠? 박스콘, 대만, 한국 다 맡겨. 일본한테. 그러니까 애플 보시면 여러분들 장부의 자산 쪽에 뭐가 없게? KPX가 없어. 유형 자산이 거의 없다. 10% 온더라고 KPX가. 그럼 번 돈을 어디 넣을 필요가 없어? 밑에 넣을 필요가 없어. 다 뭐다 남는 캐시야. 그럼 캐시하고 뭐가 거의 일치가 돼? 리테인들이 거의 똑같다고. 그럼 걔들은 투자할 게 별로 없으니까 바로 뭐 할 수 있어? 전부 다 빼줘. 이해되는 거 맞죠? 1년에 배당과 자산 소각이 1년에 200조입니다. 안 놀라요? 1년에 배당과 자산 소각을 200조씩 한다고 애플은 1년에 200조를 배당을 줘요. 그럼 현금이 쫙 나가면서 리테인들이 바로 없어지겠지.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애플이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야. 삼성전자 20%다. 근데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좋은 기업이라고 알 수 있죠, 지금? 안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 애플이 부채가 부채 비율이 500% 가까이 된다. 삼성은 20%고. 그럼 이유가 뭐냐? 애플이 안 좋아서? 아니, 애플은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뭐가 없다고? 밑에 KPX 투자를 안 해. 자기는 설계만 하는 거야. 그거 네가 만들어라고 맡기는 거지. 그럼 캐시를 재투자할 게 없어. 그럼 전부 다 리테인들이 다 배당 주는 거야. 그럼 캐시가 쫙 나가면서 리테인들이 다 없어져. 그래서 리테인들이 제로야. 애플 재무 상태 보면 리테인들이 제로라니까? 그럼 에코티만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리테인들이 제로면 이거 무슨 쓰레기 아니야 이거?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잡주들이 보통 그럴 거야. 이거 잡주 아니야. 시총 6천조짜리 회사라고. 부채비율이 500%면 우리 잡주잖아. 여러분들 기업들, 여러분들 투자하는 기업이랑 비슷할 거예요. 모양이 잡주가. 근데 자산이 완전히 다르겠지. 근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는 뭘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는 앞에 설계를 잘해요. 매니팩처링 잘해요. 다 제주잖아.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반도체, 그 다음 방산, 조선 다 매니팩처링이야. 근데 미국이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다 설계만 했으니까. 막상 만들지 못하는 거지. 근데 만들지 못하는 게 왜 이게 문제가 된 거냐면 국제정세가 이게 굉장히 불안해지고 자국에 이익을 추구하는 주의가 되면 자체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 중국은 되는 거야. 미국이 딱 보니까 안 되는 거네. 그럼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말하자. 미국, 중국이 시합 붙으면 45일 동안 미국이 승부 못 내면 중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45일 동안 미국이 중국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 중국이 이긴다는 거야. 왜? 미국은 딱 전쟁 터지면 45일 동안 물자를 확 때려부어갖고 이길 수 있는데 그 다음 생산이 못 따라오는 거야. 생산할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총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야. 그럼 못 따라오는 거지. 트럼프가 워낙 자국 이익주의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빙의돼 보면 가만히 이 사람은 기업을 한 사람이거든. 근데 국가에 뭐가 없어요? 생산 설비가 없는 거야 이게. 그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막 미국 들어와서 설계 막 생산하고 좀 독촉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우호적인 입장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 얘기라고 이게. 왜? 기업들 FS 보시면 뭐가 없어? KPX 하나도 없다니까? 다 외주 맡겨놨어. 그러니까 애플은 여러분들 제조 공장 미국에 안 가지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가보잖아. 미국 애플 가면 공장 없습니다. 깨끗해요. 도시가. 복층도 없어. 전부 1층이야. 땅덩이 넓어가지고. 너무 안락하게 돼 있지 환경이.
외국에다 공장 지어놨잖아요. 그럼 대만 와서 모니터링하고 한국 와서 모니터링하고 다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벌어도 뭐 해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형자산 비중이 하이닉스는 자산의 60%, 삼성전자는 50% 쌓였습니다. 애플, KPX가 자산의 10%가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삼성이나 SK는 뭐다? 캐시가 뭐로 들어와야 돼? KPX로 들어와야 돼. 그럼 내가 번 돈을 배당을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재투자를 해야 돼? 재투자해야 돼. 그 모양을 생각해봐. 뭐가 많이 쌓여있을까? 외관은 리테인전이 되게 많아. 하지만 그게 뭐로 있는 거냐? 캐시로 있는 게 아니야. 뭐로 쌓이는 거지? KPX로 쌓여있다. 그럼 그런 기업들한테 배당 많이 주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뭐 주장을 해야 되는 사업군은 어디냐?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사업군. 어딜까? 금융지주. 그죠? 그런 데는 배당 안 줘도 돼. 그런 기업들은 뭘 안 해도 돼요. KPX가 필요 없잖아. 그런 기업은 배당을 많이 줘야 돼. 캐시가 싸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빨리 줘야 돼. 그런 기업들은 권장하는 게 맞지.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총 12기업 중에 한 8개, 7개는 전부 다 매니팩처링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엔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KPX야. 현대차, 기아차 다 KPX야. 근데 거기 대놓고 배당 많이 주면 좋죠. KPX 놓고도 배당 줄 재원이 있어 다 주면 좋지. 하지만 그러면 진짜로 뭐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되겠죠.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럼 봐요. M7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 중에 아까 제가 말했던 다시 메타, 아마존, 여러분 테슬라, 마소,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이렇게 7개인데 요 기업 중에서 KPX가 제일 많은 회사는 어딜까요? 설비 장치 많이 까는 데가 어딜까? 테슬라지. 테슬라는 놈들 자기들이 뭐다? 기가 팩토리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직접 매니팩처링 하잖아. 그래서 테슬라는 한 번도 배당 준 적이 없다고. M7 기업들 다 배당 많이 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테슬라 지금까지 한 번도 배당 안 줬지. 작년에 놈들 저기 우리 뭐죠? 모스카치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10년 동안 배당 줄 계획 없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벌었어도 자기는 배당 주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는 재투자하겠다는. 나 할 거 너무 많아. 지금 FSD 해야 되고 로봇도 해야 되고 나 지금 스페이스X 물론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만 나 달나라도 가야 되고 화성도 가야 되고 나 할 거 많아. 배당 못 줄 거야. 각오하고 들어와. 라고 했는데 그냥 주가 올랐어요. 이해돼요? 왜냐면 그 사람 꿈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 기업의 성격에 맞춰서 전략을 택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돈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배당 줘라, 소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회계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재미있게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부채 비율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낮아요. 근데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뭐를 많이 해서. 제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쌓여? 리테인들이 많이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떨어져 있어? 부채비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이해되고 맞아요? 하이닉스 전부 다 뭐다? 삼성 우리 10대 기업 보시면 부채비율이 전부 다 100% 언더입니다. 재무 상태 진짜 괜찮아요. 근데 유동성이 많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투자를 많이 넣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이게 재무제표 모양이거든. 자 봐요. 지금 데빗 크레딧을 얘기한 건 아니죠. 기업의 뉴스를 보고 기업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럼 어느 순간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만 딱 봐도 사람처럼 얼굴에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first impression 느껴지는 거지. 이 기업은 어떻다 라는 느낌이. 아 이거 좀 약간 체지방이 많이 꼈다. 조금 있으면 내경색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래. 자주 보면 그게 느껴진다고. 그럼 여러분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있잖아. 그럼 회계에 저희가 느낌이 와. useful information 주는 거구나. 내가 보는 순간 그 느낌이 왔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정보가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느껴야 회계를 하는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은 회계사가 될 사람이에요. 공인 분계사가 아니야. 그지? 공인 회계사라고. 저널라이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 배운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울 때 물론 여러분들 저널라이즈 되게 많이 배울 거예요. 배우지만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에 어떤 임팩이 있는 거야? 그 기업은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럼 그런 유사한 결정했던 기업들은 어떤 선례가 있어?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좀 보완할게요.